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의대생 전공이 의과대학 교수를 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 수십 건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한번 맡아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보다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보다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병철 변호사님의 신상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1966년생이시니까 올해 58이네요. 그리고 부산 동성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제39회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또 행정고시도 동시에 합격하셨네요. 그 뒤에 경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조선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OECD 경제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 등등입니다. 우선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까? 경력이 왜 이렇게 다채롭죠? 네, 제가 행정고시부터 먼저 했는데 재경행시. 근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 동시에 회장을 지금 뭐 한 25년째 하고 있어서 그 행정고시 동기들이 이제 좀 부탁해서 제가 이제 정부 일을 많이 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또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거의 다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맡으시면서 과거에 그런 다채로운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의료농단이라고 제가 맨 먼저 표현을 썼는데 처음 쓰신군요. 소장에 처음 제출할 때 소장에서 이것은 의료농단이다. 그리고 의료독재다. 의료독재. 그래서 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은 의료민주화 투쟁이다. 라고 개념 규정을 했고, 지금은 의료농단, 또 교육농단이 거의 뭐 일반화된 일반 명사로 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복지부하고 교육부죠. 그리고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차관, 뭐 일거들이 거의 다 제 행정고시 동기이거나 또 서울대학교 뭐 경영학과 또 제가 이제 경제학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과 뭐 선후배 뭐 한두 해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들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또 많이 또 받고 있고, 그래서 현 사태를 소송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한번 논의를 시작하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쪽 이야기로는 의료개혁 또는 의료농단 또는 의료대란 또는 의료붕괴 이런 말까지 나온 또는 의료파탄 이런 이 사안인데, 이걸 정부가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관련 장관 등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3월 첫째 주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선 2월 6일자 복지부 장관이 보증심 잠깐 30-40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2,000명 정원 발표.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아시죠.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예, 예.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뭐 헌법 법률을 말하기 전에 불법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오인은 불법이다 하는 건 뭐 대법원 판례에 뭐 확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법률적으로도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불법이죠. 아,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국민을 속인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것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근거를 내놔라. 예. 해서 50여 개의 자료를 냈고 제가 전 언론에, 전 국민에게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예. 무슨 근거가 있느냐? 세계의 뭐 보고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2035년 되면 한 10,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때 고등법원 재판장님 말씀이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정부가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제시하지 말라. 그거는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아니냐. 예. 그리고 10,000명이 부족하다 치자. 그거하고 2,000명 입학 정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예. 2,000 곱하기 5는 만. 산수적 근거만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결정문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산술적이라 했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산수적 근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지난 7월달 국회에서 청문회를 2번 했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의료계에 제안해서 이제 청문회 하게 된 겁니다. 5만 명을 모아서 그때 밝혀진 것이 조기용 장관이 자 2,000명 그걸 누가 정했냐?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니고 조기용 장관 본인이 독단적으로 정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공수처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거는 명백히 헌법상 이 중차대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그렇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그렇게 했죠. 대한민국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위헌이죠. 이게 장관이. 예. 그리고 당연히 국무회의 규정, 정부 조직법에 반하는 불법이고. 예. 그래서 위법이 명백하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그 불법적인 명령들, 예, 수도 없이 많은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죠. 지금까지. 또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에서 그렇죠.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휴학을 승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초로 휴학. 이제 어제 서울대 의대 학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7개월이 지나면서 변곡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부가 무슨 명령을 발하겠다, 감사를 나가겠다, 역시 다 불법입니다. 행정법적으로 처음에 나온 2,000명 정원, 그것이 위헌, 위법이고 무효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 이후에 나온 행정명령들도 다 위헌, 위법이고 무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휴학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직권남용이죠. 예, 다 직권남용죄들로 제가 다 9건을 고발했는데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말라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명령한 거. 그것도 위법이네. 그거는 대학이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 이제 학생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아니 휴학의 자유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한다고 중간 기말고사를 못 친 경우가 있었어요. 구류 산다고 잡혀가지고 그때 중간 기말고사를 못 치니까 당연히 휴학계를 냈죠. 그 군도 독재 시절에도 휴학계 내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거 없었습니다. 휴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한도 침해했죠. 직권남용하여
사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거든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급시켜야 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유급을 시켜야 되는데 유급시키지 말라고 하는 건 또 그것도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죠. 학생들은 돈 내고 정당한 의과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왔는데 지금 이 의료농단 터뜨려서 F학점도 무조건 진급시켜줄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진급시켜줄게. 그거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자, 요 대목이 이제 의료 대란이 교육 대란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왜 휴학하지 마라, 왜 유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 휴학도 하지 마라, 유급도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생들이 지금 휴학을 이제 승인해주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1년간 지금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휴학 처리를 하면 내년에 복학을 하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7,500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없죠. 대안이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은 막 공부 안 해도 2학년으로 올라가라. 안 해도 무조건 그냥 진급하라. 진급할 그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4,500명 1학년이 교육받고 올해 교육 못 받은 1학년들 3,000명 그냥 2학년으로 올라가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올해 지금 본과 4학년. 의과대학 6년, 그렇지, 6학년. 본과 4학년. 그 학생들이야말로 이제 병원에서 다 수련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과 3학년, 4학년은 병원에서 하는군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올해 1년 동안 병원에서 아무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올라가라. 그러면 일단 졸업하면 내년 2월 달에 의사 국가고시를 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칩니까? 배운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그럼 무조건 합격시켜 줄게. 그러면 완전히 돌팔이 일반 2가 나오는 거죠. 내년에.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인턴 올라간다. 그렇지. 인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종합병원에. 사람들, 환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 학장님이 승인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언론에는 아직 발표 안 된 겁니다만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에 어제 서울대 학장님은 총장 필요 없이 의대 학장님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장 권한인 대학이 12개입니다. 12개. 그 전공의들이 저한테 다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대학교, 서울대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뭐 강원대 의대 많습니다. 그 대학교 학장님들은 역시 또 승인에 그 릴레이로 나서시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태는 완전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저쪽에서 행정명령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이제 정부의 명령을 불응했다. 이제 시정명령 때리고 불응해. 그러면 정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의 휴학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 다음 무슨 직권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서울대 학장님이 휴학을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취소해버리겠다. 무효화시킨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뭡니까? 물론 뭐 행정소송을 당연히 낼 수 있고 행정소송 내면 그럼 직권 취소 효과는 좀 가겠네. 몇 달 가겠네. 그것도 이제 역시 가처분으로 우선 효력 정지를 해달라. 그거는 각 대학별로 이제 의대생들이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이제 행정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 이제 이런 거를 내야 되고 지금 전공의들이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저하고 막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심 그 행정법원 판사들의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국민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1심에 그 의대생들 13,000명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교수님들 및 수험생의 8개 소송을 냈습니다. 8개. 그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 이제 가처분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1심 판사들 8개 재판부가 전부 원고 적격이 없다는 등, 그렇죠. 처분성이 없다는 등 해서 다 각하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그렇죠. 전부 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렇죠. 의과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 그렇죠. 그것도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까지 다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각하다는 표현도 썼다. 그렇습니다. 헌법상 수인 한도를 초과할 정도,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인 이유를 중시했지만, 그렇다면 1심 판사들은 도대체 똑같은 법리인데, 그렇지. 대법원 판례도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원고 적격 없다고 각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고등법원 판사님이라고 뭐 보는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법 책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1심 판사들이 얼마나 권력에 굴종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눈치를 보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죄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렇죠. 그리고 최고 엘리트 법관들 수십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년 재판을 해서 2, 3개월 전에 1심 법원에서 그렇죠. 전부 다 무죄가 선고났습니다. 그것도 뭐 수십 개 혐의에 대해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양승태 대법원장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맞아요. 예, 또 17개 혐의를 걸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그 특검 검찰에 그야말로 폭력적인 수사.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또 다 구속영장 발부하고 다 구속시켰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라 망신입니다. 그런데 6년 재판에서 1심입니다. 이제 1심 이제 형사재판부가 47개를 다 무죄. 그런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지금 항소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항소했죠. 검찰이. 저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그 구속시킨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 사법부가 너무너무 비겁하고 굴종적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식인 그룹, 특히 판사가 이렇게 비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난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이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다면은 이런 의료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재판부죠, 그죠? 그렇죠. 판사. 1심 판사입니다. 1심 판사. 1심 판사고. 그렇죠. 8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론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판사입니다. 판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판사들이 그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나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벗게 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원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 원했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비겁하다고 하고, 근데 비겁한지 아니면 뭐 법리를 그렇게 해설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2심에 넘어가서 2심에서는 상당히 행정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굉장히 재판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로 깊이 있는 심리를 했죠. 그런데 그 결정문도 보면은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고 산술적 근거밖에 없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들과 협의 과정도 없었다. 그렇게 딱 했으면 결론은 가처분 인용인데. 그렇습니다. 요 결론에서 그렇지만은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므로. 네네. 이렇게 또. 그걸 조금 그 국민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 그 보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우선 참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1심에 제가 소송 낸 게 3월 초인데요. 예. 행정소송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제소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6일 날 2,000명이 발표됐으니까 2월 6일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내야 되고 그러면 5월 6일까지죠. 5월 6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소송 내면 그냥 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2,000명에 대한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아무도 그걸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은 소송하는 건데 그렇죠. 모두가 그걸 내가지고 대한민국 변호사들 아무도 소송 내겠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90일만 지나면 소송도 다 각하다. 그러면 모든 거는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제한테 제보를 주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3월 달에 제가 소송을 내버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심 판사들이 역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원했던 대로 다 각하를 시켰습니다. 고등법원 그 구혜건 재판장님. 이 결정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행정사건, 이 국가 권력과 특히 이런 폭력적인 권력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그렇죠.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정문이 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60페이지인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장문의 결정문을 쓰셨고 그 중에 한 90%가 학생들의 원고적기 인정된다. 처분성도 인정된다. 모든 국가 공권력은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헌법상 그런 학습권 침해도 다 인정된다. 이게 90%입니다. 한 50페이지 정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치밀한 논문을 읽는 느낌. 예, 굉장히 정교한 건데 마지막 정부의 주장이 맞다라는 부분. 그렇지. 굉장히 논리가 허술하고 저는 한 재판부가 쫙 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문체도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기각시킨 논리는 뭐냐? 필수 언급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중대하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누가 필수 언급 지역 의료를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사가 그걸 붕괴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또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인 다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 10,000명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10년 후에 세계의 보고서가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한다라는 게 이제 근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정부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왜곡해서 전달한 거지. 왜곡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 보고서가 다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이라서 의사 선생님들 일부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요. 제가 이제 계량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의 보고서, KDI 보고서, 홍연철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요렇게 가정하면은 10년 후에 의사가 10,000명 부족하게 계산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달리 가정하면 10년 후에 5,000명, 10,000명이 의사가 공급 과잉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요. 쉽게 그냥 그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 수요, 의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의사에 대한 그 의료 쇼핑이 너무 심하고 세계적으로 너무 심한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것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이런 엄청난 의료 쇼핑이 10년간 계속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거를 좀 줄여나간다. 5%, 10%. 그렇게 계산하면 의사가 4,000명, 5,000명, 10,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같은 보고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럼 터무니없는 가정하에 10,000명이 부족합니다라고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는 그 보고서를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제가 다 반박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판결문에 써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 저자들도 정부가 그렇습니다. 2,000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따로 그게 아니다라고. 예, 언론 인터뷰에 세 개 논문의 저자분들이 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를 왜곡한 것이다 라고 했고, 특히 서울대 홍윤출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년 후에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10,000명은 진실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 50분 대화, 그리고 최근의 기자회견에서도 줄기차게 이 3개 논문이 말하자면은 진실이다. 과학적 근거다. 이게 과학적 근거다.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계산했다. 근거라고 국민들한테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읽고 뭐 했을 리는 없고, 그렇지. 공무원한테 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일부 듭니다. 그렇죠. 그걸 원본을 안 읽었겠지.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봤자 뭐 이해도 못할 거고요.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니까. 복잡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시 대통령한테도 왜곡 보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행정부분에서 기각이 되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은 그냥 뭐 거의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네, 기각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5월인데, 5월에 법원이 아주 현명한 재판으로 6.25 이후의 최대 사건인 인명 손실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면 그걸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사법 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국민 생명을 몇천 명, 몇만 명을 구한 사람으로 될 텐데,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은 결정적 오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 술에 배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뭐 가처분은 이렇게 그 정도 성과가 있었고, 사실은 1심에서 8개 각하니까요. 모든 언론이 그때 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고 적격 인정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8km 밑에 갱도에서 구분홍선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만 돌파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안 소송이 더 중요합니다. 왜? 2,000명의 근거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조계용 혼자서 독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이건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본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본안 소송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심 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2번을 연기시켜서 내년 1월 달로 연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을 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연기시킨 그것은 부당하다. 이번 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잡아달라. 그리고 의대생들 소송이 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5개 정도. 5개 재판부에 다 똑같은 이번 달 중으로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가처분을 본안 소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양쪽이 다 냈기 때문에 정부도 우리도 그냥 판결만 선고하면 된다. 소송할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면 10월 달 중으로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선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하는 선고죠. 가처분 아니지. 본안 소송에서 2,000명 정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를 무효화시켜버린다. 판결이 나면은 그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제 상대방 정부가 항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심에서 2,000명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정치적 상황은 완전히 바뀌겠죠.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건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국민들이 궁금한 2,000명은 누가 정했냐 이런 것을 판단받을 지금 순간이 이제 또. 근데 그거는 뭐 빠르면은 몇 달 안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이번 달 중으로도 사실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의무감을 가진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합니까? 저는 이제 지난 3월, 4월 달에 1심 판사들이 각하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들의 생명이 걸렸다는 걸 판사들도 이제 안단 말이죠. 아무리 겁 많고 비겁해도 본인이 또 이거를 기각시키거나 각하하면은
본인도 또 그게 부담적으로 부담이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 끌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재판 끌잖아요. 이 경우에는 정말 재판 끄는 거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변론기를 빨리 잡아달라고 서면을 냈고 매일 내려고 합니다. 매일. 예. 그리고 언론에도 계속 좀 이 부분을 보도하도록 좀 요청드리고 있고요. 이 의료 분야가 우리나라의 국민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큰 비중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방, 안보, 경제에 못지않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근거 없는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 우선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전공의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의과대학이 지금 뭐 1년 동안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약 2만 명 뽑아놓고 1년 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한 18,000명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피해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전공의 문제처럼 수습이 어렵게 된 건데 수습이 가능한데 정부가 자꾸 미련을 부리고 무리를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요새 이제 정점이 또 하나 생긴 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네, 이 평원. 줄여서 의평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민간기구인데 의평원이 이 의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미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 정부가 이제는 공부를 안 시켜도 진급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의평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무슨 법률 시행령을 또 개정해가지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학부모 전국 의과대학 부모연합 학부모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 학부모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분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의대 공부가 어렵고 의대 공부할 양이 방대하며 유급이 잦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학문이므로 까다롭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교육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네. 이 사태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정체가? 저 전의학년 전국의과대 학부모연합인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천벌 받아 마땅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이런 아이비리그 이런 미국의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 다니는 그 대학들이 만약에 전부 다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 언론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것을? 근데 그게 의과대 학생이다. 만약에 미국에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전부 휴학이다. 아마 벌써 정권을 내놨어야 될 겁니다.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같으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렇게 됐겠죠. 지금 이제 그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평원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의과대학이 내년에 이런 4,500명 또 나아가서 7,500명 이런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교수도 뽑은 것도 없고 정부가 재정 투입한다 해서 돈이 없습니다. 올해 보시다시피 세수가 30조가 펑크가 났죠. 작년에 60조, 합해서 100조의 세수가 펑크가 났고, 그거는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가게도 돈을 못 벌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경제는 좋다.
라고 대통령이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수가 빵꾸나나요? 이런 엉망진창인 지금 그 재정 상황에서 무슨 20조를 투입을 합니까? 그건 다 사기고요. 그를 투입할 돈도 없거니와 이제 사립대 의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사립대에는 지원책도 없어요. 사립대 의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어디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진흥재단의 1년 예산이 700억에 불과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전국의 사립대학교,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책걸상 갈아치우는 데만 700억이 부족해요. 무슨 사립의과대학에 빌려줄 돈 없다라고 다 발표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전국에 지금 정원된,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예. 현 정권이 임기 끝나도 불가능합니다. 교수 못 뽑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교수 요원도 없거니와. 요원도 없고 돈도 없다. 네, 돈도 없고 시설도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평원에서 이제 매년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대 교육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배출이 될 거니까요.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이 다 이런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평가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양질의 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 왔고,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이 최근에 발표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그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병원이. 근데 보십시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뭐 암 세계 1등이다. 우리는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3등이다. 삼성병원이 3등이다, 5등이다. 그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그 암병원은 암만 전문적으로 하고 예산이 10배입니다. 의사가 우리보다 10배입니다. 우리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사와 예산으로 그런 성과를 냈어요. 그 정도로 양질의 정말로 우수한 세계적인 천재들이 하는 겁니다. 명의들이. 그런 걸 배출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곳이 의평원입니다. 의평원이 만들어진 지 16년이 됐거든요. 16년 동안 의평원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규정.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학교는 일단은 합격은 합격인데 한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보겠다. 2년 합격, 또 4년 합격, 6년 합격 이렇게 합격을 시킵니다. 안 되면 불합격이고요. 현재 40개 의과대학은 작년까지 합격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해야 교육부가 그렇죠. 내년에도 유지해야 내년에 왕창 뽑은 신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평원이 이제 강력하게 꼼꼼하게 이거는 그렇죠. 검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평원에 그리고 미국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정원의 10%가 중요합니다. 10%를 초과하는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거다. 그래서 주요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입니다. 우리 전체 의과대학 1년 정원이 3,000명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4,500명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5,000명씩. 이건 65%, 70%인데 그게 아니고 세계적 기준은 10%입니다. 3,000명이면 최대 300명 늘어나는 게 한도입니다. 한도. 그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늘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65% 이렇게 했으니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난 5월달, 7월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변화한다 할 때는 의평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부에는 일주일 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돼요.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16년간 이 조항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어떤 정부도. 네.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죠. 언론에 대해서 사전 검열받아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의평원을 사전 검열받아라. 돌팔이 의사를 만들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바로 공소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교육부를 고발한 거죠. 교육부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지네들이 이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게 100%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법률은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자.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시행령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을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령 요 규정을 개정해서 첫째 사전 검열받아라를 규정이 넣은 겁니다. 둘째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 그걸 또 넣은 겁니다. 어떻게 없앨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의평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지금 이미 이제 의료 대란 고용농단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내년에 뽑기는 뽑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대규모 재난이다. 재난은 불가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관리법상. 그런데 지네들이 버려놓고 이걸 자초위난이라 하거든요. 서로가 초래한. 이거는 지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저희들이 져야지. 그런데 자초위난인데 불가항력 대규모 재난이다. 이때에 그건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자기들이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네. 자, 이럴 때에 이제 의평원 불인정 이런 거는 1년 이상 계속 연기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생들 다 의사고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11월 4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 지금 또 처음 거의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이제 전국 의과대 교수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학부모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 제가 이제 강력하게 또 제안을 해서 성명서라고 하지 마라.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라. 해서 내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쉽게 우리 이 독자들한테 전하려면은 이게 국가가 입시 부정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입시 부정이죠. 입시 부정의 핵심인 채점 부정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의사를 키우는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돌팔이 의사도 합격되도록 그렇습니다. 채점 기준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채점하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채점 기관도 바꿔버리고 우리 이 변호사님 설명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국가 반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뭐 군대만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운영 원리를 가져야. 근데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결과로서 돌팔이 의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데 투입되면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정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발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걸 한 적은 없죠. 없죠.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전두환 공보 독재 타도한다고 학생운동을 6년이나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공과의 획사에 있지만, 여러 경제정책이나 이런 복지정책은 정말로 세계 최고로 잘했죠.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이거는 고양이를 개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이번 이 의료 대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책 실패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징역 25년을 확정 판결받고 5년 가까이를 복역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됐고, 그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소송을 6년간 제가 대리했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잘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최종 그 대법원 형사 판결문을 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미르 K스포츠 그게 뇌물이다 다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직권남용 조금 일부 인정됐고. 그렇죠. 그거와 비교는 이거는 한 100배쯤. 이거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금 이미 수천 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을 겁니다.
그게 비교하면 이거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권남용은 9번 지금 고발돼 있지만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죠. 네. 왜냐하면 살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응급실이 이렇게 대란이 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자들 당신들이 가봐라. 그래놓고 갤럽에서 지지율이 20%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응급실을 다니시고 이제는 허겁지겁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 장차관들 다 포함해서 다시 그 고소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사건 등등 이른바 자기들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네.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 장관, 실무 차관 국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를 쓰고 이거 의료농단 공동체고. 그러니까 와 무서운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 집단 살인.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저는 뭐 정확하게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헌법상 탄핵됐는데 그 탄핵 결정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 수호 의지.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권 이런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헌법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자연히 자 정봉이들이 이제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직을 한 걸 가지고 이 정부는 파업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 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헌법적 권리인 이 개인의 자유,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 전공의는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들도 파업한 게 아니다. 사직했다 하는 걸 많이 아십니다. 사실. 예, 지난 7개월 동안 여론조사해 보면 또 국민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사직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고소고발인 조사받으러 가면 그 수사관들이 변호사님 이건 사직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관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파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사관님의 표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한다면 변호사님, 전공의들은 파업이라면 잠깐 파업해서 며칠 하다가 돌아오는 게 파업인데 이분들은 그냥 아예 사표 내고 다른 데 지금 다 취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직이지. 무슨 그게 파업이냐. 이게 정확한 말씀이다. 제가 그 영등포 경찰서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김윤 의원이라고 민주당 비례의원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하면서 이분은 임상 의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의과대 마치고 그냥 교수, 이제 의료 정책 이런 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천 명씩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분이에요. 그 공으로 뭐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걸로 보는데 이분이 한 2달 전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이제 응급실 대란이 터졌을 때 처음으로. 그때 국립의료원, 속초의료원 그리고 뭐 천안 뭐 병원의 응급실이 폐쇄 마비됐다 하니까 며칠 후에 이분이 언론에 대한민국 의사들처럼 외국 의사들은 응급실 수술실을 버리고 파업하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은 엄청나게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 파업 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언론에 대해서 트윗했습니다. 제가 바로 고발했습니다. 그분을. 그럼 왜 해서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응급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350명이 저한테 처벌해달라는 뭐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또 고발도 했는데요. 이 지금 김윤 의원은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허위냐?
대한민국 의사 전공의들이 응급실, 수술실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직했을 뿐이죠. 그렇죠. 2004년 전에 그때도 지금도 전문의 그리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응급실 다 지키고 있고 4년 전에 일시 파악이 있었지만 그때도 전공의들은 당직들을 다 배치해서 응급실 수술실이 일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또 하루였고 언론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왜곡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응급실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북한입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사직하고 싶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같은 논리에서 의대생들도 휴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휴학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때도 우리 같은 학생운동권도 휴학하는데 허가받아라는 거 없었습니다. 예. 사직의 자유도 있고. 사직의 자유도 있고 직장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래도 전공의들이 직장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반의로 취직하고 개업한 그 전공의들도 있고 유학 가는 전공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래 된 건 아닐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쓰긴 썼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죠. 했다가 파업이 아니고 사직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적용하던 그런 조치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사실하고 안 맞게 돼버린 거죠. 그거 참,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거일 텐데, 제가 이제 전공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파업을 선택하지 않고 사직을 선택했냐? 굉장히 놀라운 투쟁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유는 4년 전에 이제 대규모, 그때는 파업이었죠. 그때 파업이. 예. 그리고 이제 구사 의정 합의로 일단 마무리되고 했는데, 그때 의사협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제 의사협회는 이제 좀 시니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보면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의대 교수님들. 이제 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때 그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이죠. 이때 그 배신을 당한 이제 현재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파업으로 가지 말고 이제 정부가 또 대응을 할 거니까 4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독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게 뭐 압수수색.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것도 피해 나가면서 어떤 슬기로운 투쟁 방식, 이 저항의 방식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그 저항의 방식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누구 한 명이 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4년간 이 친구들이 이 울분과 배신감 어느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터져나온 게 이심전심으로 이래 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백색 가운을 나는 벗겠다 던지니까 이심전심으로 동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거는 잘못되었다. 그게 사직이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첫째, 그러면 전공의가 지금 2,000명 정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내년, 내후년. 예. 원래 너무 잘 알죠. 전문가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죠.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행동, 저항권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응급실이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발생되는 국민들의 피해와 우리가 또 노예처럼 그냥 머리를 숙이고 산다면 이 나라에 벌어질 앞으로의 장기적인 의료의 붕괴, 거기서 발생되는 국민의 생명 침해는 수백 수천 배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의료 붕괴를 막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일단 법적 압박 또는 수사로서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의사들과 정부 사이에 감정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정, 불신, 우리를 무시하느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엘리트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갑질에 힘이 없는 어르신서냐. 최고 엘리트 전문가는, 모든 전문가는 다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을 짓밟은 게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동일이었죠. 중요하죠. 1등한테 3등짜리, 3류짜리가 인류한테 덤볐습니다. 내가 뭐 3류가 인류를 개혁한다니까. 네. 3류가 인류를 맞습니다. 개혁하려면 공손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찍어 누르듯이 해버렸다. 이제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릴 게 의료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의료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완전히 분리된 젊은 의사와 기성의 의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 시스템이라 하지만 또 거기에 또 누적돼 왔던 또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런 누적된 모순이 윤석열 2,000명이라는 폭력 행위를 국가 폭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터뜨리느냐? 그것은 젊은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기성의 의료계, 의대 교수님들과 의협을 향해서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문제 있다. 그래서 중간 착취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박단 그 비대위원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대생, 전공의 의대생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에 수십 년간 누적된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폭발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것이죠.